시작할까요? 네, 많이 안 가셨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죠. 그렇죠. 그럼요. 자, 그러면 저희 좀 짧은 시간을 끝내고 공개 방송 데이터올릭 공개 방송 2부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는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데이터올릭 퀴즈입니다. 데이터올릭 퀴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현장 질문을 받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홀릭 퀴즈인데요. 퀴즈는 저희 방송을 들으셨거나 혹은 듣지 않으셔도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조금 재미있는 쉬운 질문으로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퀴즈 참여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정답을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이나 마을 이름을 외쳐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삼선동, 이거 또 어디죠? 동이나 뭐 이름. 나 무슨 동이지? 답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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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지하철역을 얘기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손을 번쩍 들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제일 빨리 외치시는 분을 이제 패널이 지목하면 그때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답이 아닌지 맞는지는 이제 출제자, 저희 출제를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출제자가 판단할 거고,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문제당 한 번의 답변만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답을 맞춰서 책을 받으신 분은 이후의 문제는 다른 분께 좀 양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답이 생각나면 바로 정답을 외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박 박사가 이번 문제는요 하고 정답 같다 그러면 손 들고 외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그죠? 네. 자, 그럼 우리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본인의 사는 동이나 마을 이름 외치게요. 자, 하나 둘 셋. 판교. 판교 좋습니다. 판교. 판교가 본인 성함 같기도 하고. 네. 김판교. 네. 자, 그러면 저희 책 선물을 드리기 위한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책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7권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그러니까 저희 퀴즈에 대해서 맞추실 때마다 최 원장님이 직접 바로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출제자는 김 팀장님입니다. 문제 주시죠. 첫 번째 책은 김 팀장님의 저서 두잇 쉽게 배우는 알데이터 분석. 막 반짝반짝 막 너무 눈부셔. 네. 그건 자, 네. 네, 문제 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올라온 방송이죠. 데이터올릭 30회 조가장의 인물 열전에서는 29회 방송에 이어 통계학계의 천재 로널드 피셔의 생애를 다뤘는데요. 방송 마지막에 박 박사가 학교에서 배우는 초파리 실험도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피셔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초파리 실험은 과일을 비닐에 넣고 틈없이 꽉 묶어도 시간이 지나면 초파리가 생기는 현상을 다루는데요. 옆에서 이 얘기를 듣던 김 팀장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이것 때문이라고 말해 패널들을 당황시킵니다. 자, 문제입니다. 김 팀장은 과일에 들어있는 봉지에 초파리가 생기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보기가 있어요. 네, 사실 근데 오늘 방송 다 들으셨나요? 많이 들으셨네요. 네,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번, 과일이 비닐 안에 숨어있던 초파리와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기 때문이다. 2번, 비닐봉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실수로 초파리 알을 넣었기 때문이다. 3번, 과일 안에 웜홀이 열려 있어서 평행 우주로부터 초파리가 이동해 오기 때문이다. 네, 손을 먼저 들어주시고요. 네, 4번은 보기 없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사는 위치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대방 말씀해 주셨어요. 3번이 뭐죠? 웜홀에서 초파리가 평행으로부터 이동해 왔다. 정답입니다. 네, 웜홀은 벌레가 다니는 홀이죠. 그래서 웜홀이라고. 진짜. 왜요? 저 재밌었어요. 와, 이거. 난 재밌었는데. 네. 아니 근데 실제 어원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믿는 눈치네. 그런 거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 사과를 우주로 놨을 때 그 사과 벌레가 이렇게 뚫고 사과 안에 나가면 구멍 뚫려 있는 거. 이제 웜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진지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설명하지 마. 자, 두 번째 문제는 주관식이고요. 제가 출제했습니다. 상품은 두잇 점프 투 파이썬 책이 네. 되겠습니다. 다음 상품이죠. 두잇 점프 투 파이썬. 자,
데이터올릭의 6번째 에피소드에서 천하제일 분석 툴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때 1등한 언어는 R이죠. 예, R이고 이때 분석 툴 후보로 나온 언어가 3개 있었는데요. 3개 모두 맞추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분석 툴 네. 인천동. R하고 네. 엑셀하고 네. SPSS.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때 엑셀이 아쉽게 2등했나요? 네, 어이없이 아, 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는 두잇 딥러닝 입문. 이 책이 그렇게 요즘 핫하다고, 그죠? 네. 네, 잘 쓰신 책이라고. 저도 사고 보고 싶은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저희가 에피소드 9번째부터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개인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가 자동화, 김 팀장이 R, 최 반장이 야구, 그리고 제가 이제 HR을 다뤘는데요. HR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말씀드릴 때 백화점 화장품 매장의 직원 채용 기준을 외모에서 인지 능력으로 바꿔서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1번 봉봉, 2번 봉퐁, 이게 뭐라고 긴장. 3번 우리 근데 몇 번까지 있는 거예요? 4번까지 4번. 3번 봉통, 4번 봉송. 몇 번일까요? 네. 어디요? 봉통이요. 봉통 정답입니다. 정답. 저걸 기억을 하세요. 아니 근데 너무 빡 지나가면서 다 이게 근데 같다 이런 느낌 있지 않았어요? 유명한 백화점이죠? 유명한 백화점. 난 그건 평생 잘 들어본 나는 적이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박 박사 출제하겠습니다. 네. 어디 갔지?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번째 제- 문제의 상품은 두잇 그쵸.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판다스, 판다스 입문. 입문. 네, 네, 책입니다. 되겠습니다. 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 책을 하네. 아무튼 뭐라고요? 뭐라고요? 야, 출판사 임마. 관계자분들 여기 지금 참네. 아니, 사회생활은 임마.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텐서플로우 코리아 가서 뭐 딥러닝 서빙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다스는 느리고 불편하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대신에 알쓰란 얘기잖아. 그치? 아니야. 거기 딥러닝 모임 아닙니다. 네. 지금 문제 내면서 할 소리입니까? 빨리 네, 하세요. 네. 빨리 할게요. 제가 계속 김 팀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소개를 굉장히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멘트를 직접 주관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의 종족이라고 믿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대묘사를 해야 아 되는 그걸 거죠. 필요 없어요. 자, 은행동 어디요? 자동화 생각에 내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 전 솔직히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따라할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인증한 거야. 팬 인증. 네. 다섯 번째 왜 문제. 괜찮지 않아요? 아, 네.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 참. 잠깐만 문제 힘들다. 내가 내줬잖아. 아니, 하세요. 네 맞아요. 저를 자동화 시켜가지고 제가 박 박사 문제를 대신 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여기에 목차 자동화랑 뭐였죠? 편집. 편집 편집 자동화 자동화. 두 분이 계셔갖고 홍보 방송을- 자동화 이렇게. 그치. 네. 난 뭐지? 빨리 문제 내세요. 네. 제가 자동화를 계속 이번에 관련된 책은요. 된다 7일 실무 엑셀 그쵸. 맞나요? 된다 7일 실무 된다 7일 엑셀. 실무 엑셀. 제가 안 쓰는 7일이면은 엑셀을 마스터하는 건가요, 이건? 넘어갈게요. 되는 거죠? 제가 자동화를 계속 키워드로 걸고 있으면서 제가 방송 중에 다뤘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세요. 네. 네. 정답입니다. 뭐? 이야. 박 박사 좋네요. 네. 팬이 많구나. 소수의 열정적인 팬이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렇군요. 소수를 항상 지향하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문제 끝까지는 이거였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문제를 내야 되니까 박박사님이 우리 책 배달을 좀. 네. 네. 기계가. 네. 컨베이어. 다음은 된다 엑셀 능력자 책입니다. 그건 왜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미안해서. 홍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자, 제가 드리는 문제는 주관식이고요. 제가 담당했던 에피소드에서 문제를 골라왔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 설문 보니까 그 야구 데이터 얘기 재밌게 들으셨던 분들도 한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3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근데 재생수는 제일 높잖아요. 하트도 제일 많고. 그렇죠. 네, 야구 야구가- 데이터 인기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준비한 퀴즈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네, 진짜 주관식이고요. 언제든지 끼어들어서 정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정답 자기 사시는 동네를 말씀하시면 문제를 멈출게요. 자, 데이터홀릭 19에서 22회까지는 영화 머니볼을 통해서 야구 데이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화 머니볼에서 빌리빈 단장은 이전까지 주목받지 않던 어떤 특정한 지표에 주목해서 저평가되어 남부터미널 남부터미널 OPS OPS 틀렸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어떤 특정 지표에 주목해서 저평가된 연봉이 낮게 출루율. 출루율을 집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신정로. 세이버 매트리스. 네, 세이버 매트리션인 빌리빈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문제가 길어요. 네, 오클랜드 애슬레티스는 이 해에 이제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출루율에 집중을 했죠. 그렇죠. 자, 이 지표 출루율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빌리빈 단장은 실존 인물이고요. 이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는 브래드 피트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브래드 피트와 최 반장은 똑같은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일지 맞추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브래드 피트와 저 최 반장의 똑같은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맞춰야 됩니까? 네, 이거 멋있다도 맞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되게 오답이죠, 정답이 제가 볼 때 이거 30분 걸립니다. 드리고 싶은데. 자, 브래드 피트의 인적 정보와 저의 인적 정보 중에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키 정답입니다. 와. 네. 예, 브래드 피트와 저는 똑같이 180cm의 장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추셨어요? 힌트를 살짝 드렸군요. 자랑하셨습니다. 자랑. 네. 아차하고 배를 안 가려가지고 제가.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책은 데이터 과학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네. 현직 데이터 과학자가 알려주는 실무 적용 방법이라고 이게 써있네요. 마지막이죠? 네네, 마지막 맞습니다. 문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좀 야구에 대한 좀 깊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조금 유리하실 것 같은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문제도 진짜 어렵습니다. 자, 저희가 야구 데이터 특집 방송을 할 때 이제 방송에 앞서 가지고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때 저희 조과장께서는 LG 트윈스, 예, 조금은 야구는 못하지만 착한 팀 LG 트윈스의 이거 보세요. 여기 LG 팬 많으실 텐데.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최강 두산 베어스의 팬이고, 예, 그렇게 해서 대화를 SK가 나눴었는데 뭐 되게 잘 됐다지 않았어요 이번에? SK가 3대0으로 발리고 졌죠. 아 그래요? 너는 니네 회사 스코어도 모르냐?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자, 웃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자, 김 팀장이 좋아하는 야구 구단 어디일까요? 김 팀장이 좋아하는 야구 구단은 어디일까요?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김 팀장이 좋아하는 야구팀은 방송지 언급이 됐어요. 방송 큰 소리로. 중에 네. 어디를 좋아하세요라고 하니까 김 팀장이 여기 선수 이름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팀이고 유명한 예, 여러분 다 선수죠. 아시는 팀. 정말 말도 안 되게 유명하고 전부 힌트를 다 좀 알고 드려야 있죠. 되는데 우리나라 야구 구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네. 아닙니다. 국내 구단이 아니고요. 네. 자, 김 팀장이 좋아하는 야구팀은 어디일까요? 네? 네? 뉴욕 양키스 틀렸습니다. 뉴욕 아쉽습니다. 양키스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네. 자, 지금 이게 힌트입니다. 김 김 팀장은 팀장이- 뉴욕 양키스가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김 팀장이 야알못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네, 저기 정답. 다산동. 시카고 시카고가 정답입니다. 자, 얼른 이걸 집중. 네, 김 야. 팀장은 그 당시에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을 좋아한다고. 네, 이상 퀴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맞추시다니 놀랍네요. 진짜.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여담으로 그 실제로 마이클 조던 야구를 좀 했었죠 중간에. 네, 마이클 조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래서 당당해했던 그 표정이 기억나네요. 네, 몰랐으면서 야구하면 조단이죠. 3루 다음 4루 간다고 했으면서. 분석은 잘하는데 딴 건 영. 네, 지금. 자, 그러면 2부의 우리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서 사전 설문을 주신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멤버들이 하나씩 꼽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전 설문에 답변해 주신 아이디 기억하기 쉬운님의 질문입니다. 이게 계시는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아, 얘기해달라고 저기 했더니 앞에. 아 여기 계시는군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기억하기 쉬운님 얼굴이 박박사님. 기억하기 쉽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자, 기억하기 쉬운 님의 질문입니다. 멀고도 험한 베이지안의 길을 걷고 있는 통계학과 대학원생입니다. 험하죠. 존경합니다. 네. 러닝 커브가 가장 급격했던 순간이 궁금하셨대요. 데이터 공부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높일 수 있었던 책 혹은 강의 혹은 체험이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식도 많은 분이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지 좀 잘 모르긴 했는데 러닝 커브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저처럼 조금 정말 지식이 미천했던 사람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학습 곡선이라는 건 이런 거죠. 러닝 커브. 학습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나의 지식과 역량이 이제 조금 원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확 오르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고, 뭐 피아노를 배울 때도 그렇고, 아니면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폭발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저도 뭐 교육학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더 했으니까 시간을 많이 투입했을 때 러닝 커브가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둑이 터지는 것처럼 계속 뭔가 쌓이다가, 그러니까 이게 쌓이는 족족 뭔가의 역량이나 지식으로 환원되는 건 아니고 일정 수준이 갑자기 넘어가면 펑 하고 이제 터지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조금 주장을 하는 건 데이터 분석이나 AI나 이런 쪽은 뭐 제가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네, 잘하신다고. 아, 네. 키 180이면 잘할 수 있죠. 자, 브래드 피트는 뭐든지 잘합니다. 잘생겼다고. 네. 어쨌든 수학이나 공학적인 지식 혹은 그게 없더라도 뭔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는 사람은 사실 데이터 분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의심을 품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수학이나 공학적 지식 혹은 통계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감각이 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쏟아 부었을 때 이렇게 팡 터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부족하거든요. 저도 뭐 1년 반 이상 그 학위 과정도 듣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했지만 저의 경우에는 러닝 커브가 상승했던 순간은 프로젝트를 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 데이터 과학이나 데이터 분석 책에서도 캑을 뭐 자료 같은 거 데이터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뭔가 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 참여했던 데이터에 놀자 이그나이트 세션에서 어떤 그 팀원들이 그런 걸 조사했어요. 5명이었나 4명이 몇 개월, 3개월인가 그동안 화장실 가는 걸 다 조사했어요. 데이터 분석을 수집을 했어요. 근데 쾌변도. 저희 음. 4명이서 다 질문 한 개씩 하고 1대1 질문도 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1분만 더 혼자 쓸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 분석 혹은 내가 만지는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만이 러닝 커브가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너 해 임마. 제가 제일 두 번째 하면 돼요? 네네 해주세요. 뭐 얘기 첨언하고 싶었는데 네. 얘기해 하세요. 주세요. 네. 네.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해봐야 그거는 책 내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본인 책도 공부해봤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기술을 익히고 나면 현장에서 부딪혀야 못 들은 척 진짜- 하기가 없잖아. 지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하나 익히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일단 현장의 업무를 해보는 게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최 반장님이 이제 네. 송화섭님 혹시 오셨는지요? 송화섭님. 네, 지금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니 무역회사 근무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뽑았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두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프로젝트 경험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니까 약간 막막한 상황에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신데 좀 시작점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뭐 대단한 걸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무역회사에 다니시다 보니까 저는 공감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른 모든 분야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일단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시면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무에 관련된 것 필드를 보자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 뭐 흔히도 우리가 토이 프로젝트라고 하죠. 정말 일상 저희가 뭐 생활 데이터라는 용어도 있기도 한데 생활 속에서 하는 데이터로 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단 직무 관련된 분석 프로젝트를 하면 어쨌든 먹고 사는 일이다 보니까 장점으로 돌아올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토이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쾌변에 대한 프로젝트는 재밌어요. 분석 들으면 재밌는데 솔직히 끝에 남는 게 별로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직무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조금 더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나의 인사고과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특히나 이제 수입을 하시는 회사라면은 저도 이제 관세 쪽에 약 10년 좀 넘게 있었는데 관세, 그러니까 세금으로서의 관세와 그리고 FTA 데이터를 이용한 뭐 코트라, 무역협회, 관세무역개발원 등에서 제공을 해주는 무역 통계 자료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아, 그 제공해주는 웹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 관세청에서도 유니패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워낙 정부 기관들이 지금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앞다퉈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이제 또 뭔가 3차 또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의 단순히 양이 아니라 퀄리티 높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관세청은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앞다퉈서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관세, FTA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대시보드, 우리 회사가 관세를 얼마나 세이브하고 있나, 더 많이 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우리 뭐 김 팀장님은 시각화에 대해 어떤 견해를 그렇게 주셨지만 제가 제 회사 경험에서는 시각화만 뭐 BI 툴로 예쁘게 해도 굉장히 예쁨 받거든요. 아 그래? 우리 회사가 월별로 세금 이렇게 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쉬운, 특히나 엑셀 BI, 파워 BI 같은 접근하기 쉬운 툴로 일단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직무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나 뭐 거래하시는 관사에 요청하시면은 몇 년치 데이터 엄청 예쁘게 주거든요. 로우 데이터 엑셀 파일 또는 CSV로 제공해 드리니까 그런 걸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토익 프로젝트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직무 데이터를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먹고 사는데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히 이거 제가 답해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누가 도움 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흔히 데이터 분석 업무를 뽑는 회사의 요구사항을 보면은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를 1개 이상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레벨이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직자나 구직자 입장에서 정말 당연한 질문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이럴 때 도대체 그 난이도, 내 공부의 깊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 패널분들, 네. 박 박사님이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혼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면 돼요. 네. 조금만 더 너무 추상적이기는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저보고 R로 뭘 하라고 시키면 저는 뭐가 됐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무언가 업무가 주어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을 할 거야. 그거는 머신러닝에 관련된 패키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거나 뭐 현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돼요. 함수를 직접 짜는 것도 상관없고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석 업무 회사도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있고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경우는 그 허들을 넘을 수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보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사람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코딩은 약간 좀 슬픈 일인데 진짜 약간 영어랑 비슷해요. 자기가 필요한 전문 지식을 확보하는데 영어를 얼마나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읽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면 되거든요. 내가 필요한 걸 찾아서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코딩은 대부분의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돼야 되고 코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조금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HR 쪽에 있으니까 HR에서 분석 역량을 가진 신입사원을 뽑는데 제가 평가자다. 그러면 언어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언어는 상관없는데 코딩 테스트 같은 걸 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HR 자료 세트를 주고 예를 들면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예지는 와, 그렇게 되면 분석 역량을 테스트하게 되는 거고. 분석 역량.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R로 할 수 있냐? 파이썬으로 할 수 있냐? 그 수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네. 분석 역량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가 문제. 분석가로서의 분석가로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얼마나 다룰 수 있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네. 프로그래밍 언어로 할 수 있으면 그 수준이 어떻든 내가 내는 문제를 풀면 되는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그 코드를 누가 더 잘 짜고 누가 더 간결하게 짜고 그런 걸 떠나서 현업에서 마주치는 업무를 R도 좋고 파이썬도 좋고 내가 스스로 코드를 짜서 이제 결과를 보고 해석할 수 있냐? 난 여기까지만 딱 볼 거. 왜 예전에 박 박사 이직할 때 면접 그런 식으로 봤잖아요. 문제를 주고 며칠 내에 풀어와라. 그러니까요. 그거는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그래밍 테스트가 너무 당연하게 돼 있다고 전제를 하고
분석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캐파가 나온다면,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자기가 무슨 도구를 쓰는 건 별로 안 중요한 느낌? 뭐 하나 팁은 저도 이쪽으로 한번 책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코딩 인터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가 요즘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카카오 개발자들한테 이번에 학예 공채에서 나온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문제은행 같은 거. 네, 문제은행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모든 문제를 다 뭐 1시간, 2시간 안에 여러분의 그 주 사용 언어로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아, 이 정도면 내가 이걸로 뭔가 직업을 구할 수 있겠다의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근데 일단 분석가를 뽑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얼마나 프로그래밍을 잘하느냐가 핵심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분석가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별로 그걸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룰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능력을 올리는데 공을 들이기보다는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해보고 모델링을 많이 해보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좀 김 팀장님 책 같은 걸로 잘 깔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지 않나. 그 뭐 무슨 의도예요, 그게?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 네네네. 정리하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김 팀장님이 질문 하나 뽑아주셨죠? 네, 저는 고민 많은 사람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분 혹시 오셨나요? 고민 많은 사람? 네. 네. 저 질문 뽑은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러게 많이 고맙습니다. 계신 그 아니,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계시고 응용통계학을 전공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네. 되게 길게 써주셨는데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타 부서의 데이터 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게 항상 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기획, 마케팅, 영업 등 타 부서로부터 요청받아 분석을 했을 때 분석 결과가 요청자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거나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대요. 근데 그 두 그래서- 개가 그냥 다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르거나 기대한 결과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네 분석이. 어떻게 해도 네. 그래서 뭐 다른 인사이트가 있는지 더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전히 흥미로운 결과 안 나오면 요청자한테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이런 답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뻔한 건데 빠지네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다 날아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은 좀 자괴감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더 열심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좀 고급 방법론을 적용했어야 됐나 가설을 수정했어야 됐나 이런 후회가 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자신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일을 해서 그러는 건지 분석가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실무자는 어떻게 해야 좋은 데이터 분석이 되는지 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진짜요? 지금도 약간 눈에. 네,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는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네, 더 좋은 방법은 없고 다음. 이게 그런 갈등을 반복하는 게 이 업의 주된 거고 그 업의 특성 자체가. 네, 이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데이터만 때려 넣으면 인사이트가 막 팍팍 나오는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상 분석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별게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면 분석할 때마다 신기한 게 계속 튀어나오면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혼돈의 카오스지 그게. 그리고 실제로 잘 워킹하고 있는 무언가인 곳에서 네.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잘 정제되어 있고 정립되어 있는 프로세스대로 동작하는 무언가에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데이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자유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분석할 때마다 새로운 거를 계속 발견하면은 그건 그 조직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뭐가 계속 새로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예상 못한 게 나오고 이게 정상인 거죠. 그죠? 그 추가 분석을 또 해봐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인 거지 계속 새로운 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분석을 해봤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런 되게 화려한 사례들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 전반이 데이터 중심으로 일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분석가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득하는 요령을 좀 공부를 하고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화 안 내고 일을 같이 할 거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유의 확률을 어떻게 심리학 전공자의 대답을 듣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유의 확률 같은 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뭐 p-밸류가 0.05 미만이니까 100번 반복하면은 95%는 가설이 지지된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럼 답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해결 방법은 모르고 그냥 익숙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그러면서 점점 그냥 스트레스 좀 덜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학습도 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뿐이고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팁으로 들은 거는 우리 데이터 놀자 갔을 때 네. 이번 주제가 이거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조직 문화, 데이터를 다루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 이제 연사로 오셨던 분 중에 OPGG라고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 e스포츠 구단에 펍지라는 게 있대요. 배틀그라운드. 네, 그 게임. 구단이 있는데 네. 거기 데이터 분석가로 윤정환 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전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들었어요. 뭐냐면 일단 이분은 분석을 하기 전에 신뢰를 먼저 쌓아야 된대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분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뭘 해주면 좋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였냐면, 이 코칭 스태프들이 배틀그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다닌 그 경로를 지도 위에다가 다 표시를 한대요. 몇 시간 동안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분이 뭘 해줬냐면 이걸 자동화를 해준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2분 만에 이거를 루트를 다 따가지고 코칭 스태프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 노가다를 굉장히 줄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 분석만으로 알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유저들이 총으로 쏘면 어디에 맞았는지가 다 API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럼 이걸 보고 선수한테 너는 지금 여기를 많이 맞춰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쪽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코칭할 수 있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선수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분석가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잘 보다가 이걸 해주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싶은 걸 먼저 찾아서 주고, 신뢰가 쌓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뻔한 결과가 나오고 하더라도 신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프로게이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커피를 사갔대요. 근데 그런 분석을 해주고 나니까 자기한테 커피를 사주더래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경쟁팀이 어떤 경로로 주로 다니는지 배틀그라운드에서 그런 것도 분석해서 주니까 점점 더 그런 상호작용이 원활해지는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 마음속에 걸리는 거 하나. 그 해 우승했대요. 그 팀이. 근데 과연 내가 분석을 잘해서 우승했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만약에 해가 지나서 팀이 잘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못해서 우리 팀이 잘 못 된 건가? 이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이 맺었어요. 머니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빌리빈 덕분에 그 성적을 거뒀나 아닌가는 모른다는 거죠. 네, 특히 특성하기 어려운 승패가 있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저는 이 얘기에서 또 스타트업 실패기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요자가 원하는 걸 해줘야 비즈니스가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 한다고 먹히는 게 아닌데, 데이터 분석 역시 분석 수요자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같이 들었거든요, 이 컨퍼런스를. 그래서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필요한 걸 내가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석을 계속하는 건 잘못된 분석이죠. 왜냐면 그러면 결과는 원하는 거 만들어지거든요. 하다 그렇죠? 보면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변수 쪼개고 뭐 또 쪼개고 뭐 변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토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잡정너인 거죠, 네. 진짜. 근데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만 이게 발견된 현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재현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결정의 오류를 범하게 만들어주는 꼴이니까, 저는 무조건 뭐 시간을 많이 써서 계속 더 정교하게 분석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석가한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이 부서의 요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호기심을 중심으로 따라가면 분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저는 뭐 피해킹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랑 다를 바 없다고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석을 반복하는 작업, 이거를 이제 피해킹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이런 작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분석 업무 자체가 모형을 개선하는 거라서 계속 데이터를 바꾸고 파생 변수를 만들면서 성능을 높이는 거라 그러면 이건 당연한 작업이지만, 외부의 요청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 건데 재밌는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분석을 한다, 이거는 조직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우리 박 박사님을 마지막으로 뺀 이유를 알겠죠? 너가 시간 다 쓸까 봐. 근데 저한테 지금 네. 뭐 7분의 시간을 주신 건가요? 뭐야 이게? 아니요, 사실 4분이에요. 현장 반말은 하지 마. 현장 질문 받아야 되니까. 자, 네.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선정한 답변은 매튜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혹시 오셨나요? 매튜님이 안 오셨네요. 네. 혹시 NLP의 자연어 처리에 관심이 있다? 그래도 대상자가 좀 왜 있으니까 많으세요? 질문하도록. 질문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그 질문은 뭐였었냐면, 뭐 제가 계속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자연어 데이터 분석은 매우 힘든 직업입니다.
최근 자연어 처리 관련 알고리즘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NLP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질문 중에 저만 대답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선정한 것도 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힘들고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고 생각해요. 할 일이 많은 거잖아요. 이게 불가능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든 정복이 될 거예요. 왜냐면 버트란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구글이 만든 슈퍼 알고리즘들 버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이거면 대박이야? 알았어. 그럼 막 파생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생 알고리즘은 벌써 한 70개 큰 기업들이 한 것만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영구적인 브레이크스루는, 그러니까 영구적인 어떤 그 기술의 진보는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20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자연어 처리라는 거에, 아니 자연어 분석이라는 건 제가 볼 땐 여전히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현재는 불가능이 맞아요. 그냥 인간이 갈려져 들어가서 그냥 자기네 직관에 의존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어라고 사기치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NLP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없다는 거가 미래에도 할 수 없다는 걸 뜻하진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든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낼 거고, 그게 조금 더 과학적인 무언가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가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할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계한테 대체당하지도 않을 거며 인간만이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유한 영역 중에 하나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미래에 빨리 기계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도전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약간만 첨언하면 그 서울권 대학교에 자연어 처리 랩이 있는데 미어 터진대요 정말. 학생들이 먼저 알잖아요 이 분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각지능이나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은 발전을 이미 너무 많이 했고 되게 뭔가 끝이 보이는 느낌, 알고리즘 다 나왔고 성능을 올리는 느낌인데 자연어 처리는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가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쪽 지능 분야는 그런 공학, 컴퓨터 공학 쪽, 뭐 산업공학 쪽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연어 처리에는 특이하게 다른 전공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어문 계열도 들어오고 국어 국문학도 들어오고 뭐 경제도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와서 전문가가 된 경우가 많고, HR 쪽 사이드에서 보면 자연어 처리 잘하는 사람 구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취업 시장에서. 근데 그건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말 진보가 정말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데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미래가 밝다. 예,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특히 학생이라면 더욱더. 네, 왜냐면 공감합니다. 예, 진짜로. 공부하는 그 매몰 비용을 한참 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핫할, 지금 핫한 거 말고 미래의 핫할 걸 골라야 되는 거죠.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짧은 거 하나 있어서 추가로 얘기하면 노네임드님께서 박 박사님이 이제 개발 쪽만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회가 닿는 한 하고 싶습니다만 아직은 개발만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제품이 나와야 돼서 제품을 나오게 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 얘가 나와서 운영 모드로 넘어가면 그때 좀 더 분석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김 팀장님이 아까 얘기한 내용에 저의 의견을 좀 주장을 해보면, 저는 분석가에게 따로 의뢰하는 환경에서는 일이 잘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현업에 있는 그 사람이 분석할 역량이 있어야 해요. 분석 전문가가 분석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가능할 텐데 현업 전문가인 사람이 분석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분석하는 거를 받아오기만 하는 구조로는 특히나 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분석 역량의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예요? 멈췄어. 이거는 다음 공개 방송에서 대답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각 멤버들이 선정한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봤고요. 현장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되는 한 많은 분들께 현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멤버도 좀 이렇게 찍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 들어 주시면. 어려운 거 말고 재밌는 질문 좀. 네. 너무 이 주제 보이시죠?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손을 들어 주시면은 손을 들어 주시면 네, 질문에 네, 여기 전달 좀 해 주시겠어요? 앞쪽에? 저 방송이다 보니까 녹음이 돼야 돼서 마이크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켜져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는 90%신 분은 이제 김 팀장님한테 분석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경험상 이게
각 스텝이 넘어간 단계에서 막힌 부분도 많고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하우라든지 혹은 경험이 있으신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정을 지키기 위한 요령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업 비밀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일단 저는 웬만하면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기로 한 것만 가지고 해도 예상 못한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가능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할 분량을 줄이는 게 제 핵심이에요. 그걸 아무리 줄여도 이제 예상보다 많아지거든요. 그 처음에는 고객님이니까 다 해드리겠습니다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져요. 저도 욕심을 버려야 되고 고객도 욕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걸 신경을 많이 못 쓴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속도를 더 빨리 내도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더 편해요. 저도 이제 분석을 여러 군데 뭐 내부나 외부에 맡겨보면 다 해주겠다고 하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뒤에 가면 도대체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되는 거야. 근데 김 팀장님처럼 아 네.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정리해 주는 게 저도 편하더라고요. 첨언으로.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줄이는 거. 맞아. 그쵸. 넌 그걸 못해. 진짜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박 박사를 보면 시간이 무한정 있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다 하니까 잠 좀 자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 잠 진짜 많아요. 그래요? 다음 질문 받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마이크 좀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김에 네, 저희랑 말씀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아 네 이쪽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이런 걸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스튜디오를 아, 절친 노트 이런 건가요? 그러면 두 가지네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랑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최 반장님 짧게 설명해 주시고 서로의 첫인상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라는 의도인 것 같아, 그죠? 이런 마지막에- 얘기 하고 보통 이혼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옛날 얘기하고. 휘둘리지 말고 잘합시다. 아 자, 떡밥 물면 안 돼. 자, 네, 저희 멤버 구성 일단은 제가 발제자이고요. 데이터 원리 발제자이고 되게 그 고도화된 HR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피라미드 기법이라고요. 제가 일단 조과장을 섭외를 했고요. 조과장이랑 이제 데이터 피플 코리아라는 되게 좋은 취지의 모임이 있었는데 딱 처음 만났을 때 진행하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섭외를 했더니 이분이 두 분을 물어왔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네, 물고 이렇게. 섭외가 되었던 네. 게 시작이 되었고요. 스타트 할 때 뭐 대단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이런 쪽으로 대화가 왜 이렇게 없지? 뭐 이렇게 주고받는 공유되는 것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때마침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제 컨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클 때여가지고 내가 배우기 위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취지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고 이런 원만한 취지는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첫인상 어땠어요? 첫인상? 네, 첫인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조과장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기업에서 HR 근무를 되게 오래 하셨습니다. 네, 그때도 몰랐었긴 한데 정말 이런 조직화에 너무 뛰어난 거를 보고 제가 합시다라고 느꼈었고요. 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조직화인 거죠? 좋은 네 뜻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첫인상 그리고 우리 김 팀장님은 처음 혹시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만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폭탄머리 하고 있거든요. 예, 막 이렇게. 되게 양아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양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뭔가 진짜 그게 보자마자 제일 재밌었어 지금. 네네.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이미지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여기는요. 박 박사님은 일단 처음 만났을 때 얼굴보다 목소리에 깜짝 놀랐었어요. 네, 무슨 이런 목소리를 마이크도 없이 내고 있나.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방송을 첫 회 할 때부터 느꼈지만 말을 정말 미친 듯이 해요. 그래서 조화장님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이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하여튼
야, 그래서 일상 대화 저희랑 술 한잔 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모든 대화를 자기 콘텐츠로 변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번 새롭게 좋은 모습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한 분만 더 들어. 여기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네요. 네. 서로에 대한 인상. 근데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해주셔가지고 저는 박 박사가 되게 궁금한데. 아 제가요? 네, 다른 세 명의 인상이 어떻나. 아 저는 기계여서 인간을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판단이 뭔데요? 지금 판단은 뭐예요? 지금은 네.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다 자동화지 뭐. 자기가 일하는데 필요한 자동화. 목차 자동화, 광고 자동화 뭐라고요? 제작 편집 자동화. 자동화. 예.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좀 계속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각자의 전문성이나 다른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서로 신기하게 계속 그 신선함을 느끼면서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첫인상 어때요? 첫인상 뭐 얘기했더니 자꾸 이상한 얘기 하고. 첫인상 없대잖아요. 아까 없다고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예, 아 근데 뭐 기계어를 못 알아들어. 아 근데 김 팀장님 첫인상은 저도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달라서? 아니, 그 머리 핥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냥 얌전하게 옷 보고 가르마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해야죠, 사회생활. 예, 그러니까 김 팀장님이랑 저랑은 김 팀장님이 저를 이제 강의 섭외 같은 걸로 같이 하자고 하셔갖고 불렀었는데 그때 그냥 패치인 사람을 불러주셔갖고 엄청 당황하기도 하면서 저는 감사하고 좋은 기회가 됐어요. 아, 그 당시에 패친이었는데 그냥 컨택한 거예요? 네네네. 처음에 그 R 컨퍼런스에서 R 사용자 모임에서 만났어요. 예, 예, 예. 그냥 그래서 알게 그러니까 됐고. 패친이었고 네 안녕하세요까지만 한 사이였죠. 네. KRUG? 네. 예, 거기서? 예. 그러다가 아니다, KRG가 아니네. 자 그만. 네. 김 팀장님은 그건 어땠어요? 나머지 멤버 짧게. 연대순으로 네. 그럼 27이 제일 마지막. 그래, 너 먼저 들어. 저부터 최 반장님은 일단 처음 봤을 때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했고. 저도 네. 네. 그다음에 저도 네. 아침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방송 접죠? 브래드 피트.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녹음해서 봤을 때 나 되게 아저씨다. 근데 세 번째부터는 그게 재밌어. 네, 그래서 자꾸 정감이 가는 그런 사람. 잠들 때 웃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조 과장님은 이제 일 때문에 만났죠. 그러니까 그쵸. 교육 그죠. 과정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만났는데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육 과정을 왜 이렇게 열심히 짜? 아,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진짜 안 그래요. 하죠. 김 팀장님이 얘기해 주실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교육과정 담당자는 교육과정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제목과 큰 제목을- 주제만 들고 있지. 제목을 예쁘게 디테일한 걸 어. 논의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 뭐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야. 뭐 돈을 얼마나 주려고. 미관식 문장이. 그래서 뭐 좀 어설프게 공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벌써 지금 2년째 교육과정 같이 운영하는데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과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 박사. 없다고 해줘요 그냥. 박 박사는 사실 R 커뮤니티 내에서는 워낙에 유명해요. 거의 네.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가 만든 컨텐츠 보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다 고마운 마음을 기본적으로 박 박사한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되니까 더 좋죠. 왜냐면 일을 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사이가 되었죠.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도 지금은 아니고. 저는 뭐 하다가 막히면 무조건 박 박사예요. 그쵸. 너무 좋은 친구, 너무 저는 스승처럼 생각하고 있고. 야. R과 관련해서는 네. 분야를 한정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네. 배울 것만 배워야죠. 좋습니다. 욕을 들었어요? 칭찬을 들었어요? 지금 둘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취할 것만 취하는. 여기 취한다. 대단한 사람이야. 다음 질문 받을까요? 네, 다음 질문 혹시 조과장 안 했잖아요. 예? 조과장님 안 했잖아요. 뭐 해주세요. 첫인상. 첫인상. 첫인상이요. 일단은 처음 만난 순서대로 하면 김 팀장을 먼저 만났는데 저도 되게 긴장하면서 나갔어요. 페이스북에 폭탄머리 보고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목에 문신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바꿀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뭘요? 근데 저는 김 팀장이 그런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사진 보고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필요한 거야라는 그런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스크리닝이. 저는 심지어 이력서에도 그 사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갑질을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카페에서 한참 찾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순한데 아닌 건 아니라고 딱딱 잘라주는 그런 좀 강단인 모습이 너무 좋았고 최 반장님 뭐 반장님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피플 코리아라는 그런 데이터 피플 코리아라는 모임에서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막 무슨 연애 편지 쓰듯이 내가 너랑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뭐라고?
생각해 보니까 날 일 시키려고 그런 거야. 서로 얼마나 잘 맞았겠어요. 농담이고 최 반장님이 진짜 아는 그런 그 커뮤니티 그 넓이와 범위가 정말 넓어요. 두루두루 이렇게 다 자기가 일 시키려고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으는 능력이 대단하신 잘생긴 키 180의 브래드 피트다라고 하고 싶고 박 박사님은 김 팀장의 소개로 이렇게 봤거든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팩트만 그래도 한마디 해줘. 나도 별로 없어. 제대로 욕을 해주라고. 아, 예. 그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 정도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으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이럴 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자, 한 분 정도만. 네, 네. 기억하기 쉬운 님. 기억하기 쉬운 님. 쉬운님. 네.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기억하기 쉬운 님이라고 쓰신 거예요. 네, 그렇죠. 컨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네. 네, 컨텐츠 제작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본업이랑 그거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의 컨텐츠 긴장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사하신 분께. 네. 이제 사이드가 긴장을 보던데. 유지 못해서 퇴사했다고요. 뭔 긴장이야? 나왔다니까. 저한테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책이 이쪽이었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거였고 저희가 4월 22일이 첫 방송이었는데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월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지 않는 월요일에도 만나서 맥주를 한잔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 중에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업종상 월요일이 되게 힘든 날인데 많이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밸런스나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일 하는 거여가지고 회사 일은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돈 버는 곳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하면 왜 안 되지라는 호기심에서 이제 조금 이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터치는 저희 회사는 데이터에 관심도 없고 제가 이런 거 하는지 꿈에도 지금도 모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러 숨겼던 건 아니었는데 근데 회사에서의 터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갈등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워낙 유튜브 이런 거 뜨면서 겸업 금지라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슈가 되는데 저도 내부적으로 정리는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취득한 지식과 어떤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어떤 설득의 주체였는데 제가 이 활동을 하는 게 저와 저의 회사에 도움이 돼요. 예, 제가 하는 활동들이 제가 담당하는 데이터 교육 과정이나 AI 교육 과정에 도움이 되고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서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는데 도움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힘들어요. 예, 솔직히 힘들고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걸로 뭐 수천억을 벌고 막 이렇게 유명인이 되고 이렇게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는 돈을 내가면서 하거든요. 저희 돈으로 물 사고 샌드위치 사고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게 즐거워서 만약에 돈을 버는 활동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냥 만나서 지긋지긋한 면상들 보면서 대화 나누고 서로 뭐 이번 주엔 무슨 얘기 했으니까 다음 주엔 무슨 얘기 하지 이런 거 대화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긴장이나 겸업이나 그런 거에 좀 떳떳하게 활동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혹시 오늘 그러니까 말씀드릴 주제가 생긴다면 기회가 생긴다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표현이 맞는 영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는 티칭이 아니라 정말 메이크 컨텐츠가 러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데이터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현업이 너무 빡세가지고 이 핑계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와중에 이거를 만듦으로써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찬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죠? 벌써 9시 40분이 넘었는데 저희가 정말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사실 방송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거 누가 듣겠어? 그냥 우리끼리 듣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도 했고 그게 어느덧 6개월을 지나서 뭐 구독자가 700분 넘게 오르고 이런 좋은 기회까지 얻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유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가 처음에 오셨을 때 거의 그대로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피곤하신 월요일인데도 자리에 와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이어가고 지속하는 거는 여러분의 관심이나 뭐 궁금증 이런 것들이 저희 어떤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 그리고 사랑을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콘텐츠 만들면서 데이터올릭을 오래도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 올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인사드리죠. 미리 하라고.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